3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차 시에 이어서 이 네덜란드 이 바로크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차 시에서는 이 베르베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한 이 화가는 이 할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할스의 그 화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또 이 네덜란드의 바로크 시대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프란스 할스는 이 그 안트베르펜 출생입니다. 하들렘에서 이주를 했고요. 이 사람은 이런 민병대 장교들의 연애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고 웃고 있는 기사, 뭐 그 루트를 연주하는 어릿광대, 뭐 해골을 들고 있는 젊은 남자, 집시소녀, 생동감이 줄고 색조, 뭐 평생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다 뭐 양로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프랑스 할스입니다. 이 사람은 이 네덜란드의 초상화, 풍속화의 대가입니다. 할스는 이 메일란드에서 출생해서 하들렘에서 죽었습니다. 초상화가로 유명하고 풍속화가로 만더르에게서 배우고 초기에는 이 루벤스 영향도 받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주로 이 하들렘에서 활약한 그는 네덜란드 초상화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기도 한 중요한 이 작가입니다. 특히 이 집단 초상에 있어서 이 구성의 다양성, 인물의 성격 부여의 점에서 그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인물의 성격이 예리하게 파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에도 어떤 기품이 있어서 그것이 대수롭지 않는 그런 동작에 의해서 생동하고 있는 점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초기의 작품들은 이런 정성 들인 부채, 차츰 경쾌한 터치로 바뀌고 43세경부터는 거의 인상주의적이라고도 해도 좋을 만큼 근대적인 취미에 넘치는 걸작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60세가 될 무렵부터 그의 화풍이 깊이 있는 엄청난 표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1664년에 이 하들렘 양로원의 이사들 하들렘 이것들이 이 두 쌍의 집단 초상화로 그의 최대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작품을 남긴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 할스는 이 순간 포착이 주는 이런 생동감과 자연스러움을 많이 그림을 그렸고요. 이런 네덜란드의 이런 초상화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그룹 초상화 독자 장르도 많이 그렸고요. 이 사람은 스케치 없이 그냥 화폭에 그림을 그리고 마르기 전에 덧칠을 해서 작품을 완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네덜란드 하들렘의 초상가이자 풍속화가 작품입니다. 이 사람은 이 안트베르펜 출생에서 추정됐고요. 하들렘에서 사망했다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이 하들렘의 레데레이켈이라는 연극가 집단 이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트 요리스 시민대의 대원이기도 했고요. 또 이 사람은 성 루카 조합의 여건이 되고 이 사람은 또 당초부터 이 고명한 과학자, 교수, 대상인 도시 귀족들로부터 초상화의 주문을 받아서 굉장한 존경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초상화를 아주 잘 그렸던 화가인 것 같습니다. 이 전성기 최초로 봉화를 올린 작품으로 간주되기도 하고요. 이후에 이 1664년까지 6점의 시민대의 대군상을 그리는 등 집단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 하나하나니 다 어떻게 보면 얼굴들이 다 이렇게 초상화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증명사진 비슷한 이런 것들을 나왔다고도 할 수 있겠죠. 단숨에 그려버린 이 할스의 화면은 그 힘찬 필적 그것들이 보이고요. 이 색감, 그 다음에 이 밝고 어둠에 대한 뉘앙스에 의해서 신흥 네덜란드의 정신을 가장 잘 전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할수가 임종한 이 하틀럼에 있는 양로원은 프랑스 할스 미술관이 되었고요. 할스의 작품 11점 외에도 하들렘파의 주요 작품인 16, 17세기 네덜란드 회화가 수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할스는 2번 결혼해서 8명의 자식이 있었으나 그중 레이니에르, 니콜라스, 얀 이런 그는 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3명이 화가가 되었고 외동딸은 하틀럼의 풍속화가로 또 그 정물화가인 이 피텔 로스텐하겐 이 사람하고 결혼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를 이어서 화가를 이어져 왔던 것으로 됩니다. 지금 이 기법은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구성과 활력 있는 필치의 초상화로 탁월한 업적을 남긴 화가입니다. 또 스페인에 대항한 이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은 16세기 중반에 시작되어서 1648년 이르러서야 공식적으로 끝나고 80년 전쟁이라고 불렸지만 1600년대 들어서 독립된 이 네덜란드 공화국 성립이 됐다고 아마 그 베르메르에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당시 인구당 소득이 유럽 최고였던 국제적인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 이 암스테르담을 비롯해서 하들렘, 위트레이, 헤이그, 델프트, 레이덴 이런 네덜란드 경제의 거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시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던 이 미술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유럽 미술의 주요 후연자였던 궁정과 카톨릭교회, 막대한 재산을 가진 세습 귀족이 없었던 이 개신교 공화국 네덜란드의 미술 수요자는 상공업에 종사하는 중간 계급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거대 선박의 소유자였던 동네 빵집 주인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의 범위가 넓기는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재산을 가진 사람의 취향도 당대 이탈리아나 스페인까지 발달한 이 카톨릭 바로크 미술의 후원자는 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인간 중심적이고 좀 이렇게 중상층의 그런 생활 문화가 되었던 이 네덜란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소한 이런 켈빈주의자들의 과시적인 스케일과 화려한 장식의 역사와 신화 주제 그림보다는 소규모의 이런 초상화, 정물화, 장르화, 풍경화, 해양화 이런 것들을 선호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소박하고 정감하고 검소한 그런 그 자연스러운 일상에서의 자연스러운 그런 그림이 네덜란드의 바로크의 그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회화의 주제들도 이 도시별로 특화되고 화가별로 전문화되어서 전에 없던 그런 회화 장르와 해당 분야의 수작들이 탄생이 되었겠죠. 초상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그림들이 주문과 관계없이 미리 그려지고 전시되고 판매되고 오늘날의 같은 그런 의미의 화상과 미술시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시기의 네덜란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덜란드의 바로크 시대의 미술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의 전성기인 17세기 전반은 하들렘이 미술 문화를 이끌던 시기였습니다. 17세기 중반이 되던 이 네덜란드 미술의 중심지는 이 암스테르담으로 옮겨지고요. 그 중심 인물은 할스보다 한 세대 어린 렘브란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황금 시대의 세 번째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델프트 베르메르는 렘브란트보다 한 세대 뒤인 인물입니다. 다음은 니콜라 푸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는 아닙니다. 니콜라 푸생은 이 19세기
17세기 이 바로크 시대에 이르러 이 르네상스 고전주의를 바탕을 둔 그림을 그렸습니다. 방대한 이런 인문 철학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랬잖아요. 이 네덜란드 시대 그 화가들은 이런 신화, 고대사, 역사학 이런 것들을 안 그려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일상적인 이런 그림을 그렸다면 지금 그 이전에 지금 바로크 시대 들어가면서 이 르네상스 이것들을 바탕을 그려서 다른 프랑스나 이쪽에서는 대를 이어서 계속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인문 철학 지식을 바탕으로 이런 신화, 시조, 고대사, 성서 등에서 주제를 골라서 안정적인 구도와 정확한 비례 안에서 세련되고 독창적인 작품을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근대 회화의 시조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이 네덜란드는 좀 차이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콜라 푸생은 이 고향 노르망디에서 화가 캉탱 발행을 만나면서 하급 관리가 되기를 바라던 집안의 뜻을 거부하고 화가의 길로 들어갑니다. 화가로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파리로 이주한 그는 파리에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푸생은 그의 민족 그 그림에 만족하지 않고요. 그림에 대해 식견을 놓기 위해서 또 노마로 이주를 합니다. 푸생이 노마를 선택한 이유는 이 이탈리아 고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죠. 푸생은 로마에서 라파엘파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조각 연두에 몰두함으로써 한층 더 고전주의적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프랑스의 화가입니다. 로마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고전주의적 주제들을 많이 그렸고요. 노르망디의 레장 들리 출생이며 라파엘 작품에 감화되어서 1624년에 로마로 가서 당시의 유행 작품이었던 카라치파의 작품을 배우고 고전적 교양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1628년 성 베르도 대성당의 이런 제다나를 그린 무렵 유명해져서 1639년에 고국 프랑스 루이 13세로부터 수석화가로 초빙됩니다. 그는 17세기 프랑스 최대 화가로 유명해지고요. 프랑스 근대회화의 시조라고도 불립니다. 그 작품에는 예루살렘의 파괴, 파크수제, 아르카디아의 목자 등 이런 주요 작품들이 있습니다. 말없는 시를 쓰는 인문학자 니콜라 푸생입니다. 모두가 자연을 외칠 때 이 사람은 고전을 외쳤고 철학적이고 명확한 것을 추구했던 푸생의 화가입니다. 이 당시에 그런 자연스러움을 강조했던 당대 유행가는 완전히 반대로 고전주의를 고집했어요. 그래서 신화, 고대사, 성서, 철학 등 이런 광범위한 영역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푸생은 바로크적인 기법과 함께 절제, 균형과 비례를 살린 고전주의 기법도 그의 작품에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바로크 양식의 고전주의 기법을 가미한 작품을 그려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작품을 그리기 전에 인물을 설정해 양초를 깎아서 모형을 세우고 모형에 빛을 비추어 관찰한 다음 그림을 그릴 정도로 치밀해서 머리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 전에 실험을 좀 했었던 화가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화가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그리거나 그것들을 잘 생각해서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렸다면 이 사람은 실제로 아예 모형까지 만들어서 이것들을 다 관찰한 다음에 그림을 그렸다고 하니 굉장히 치밀한 화가였던 것 같습니다. 또 푸생의 이런 질서 정연하고 세련된 작품은 후에 프랑스 회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17세기 프랑스 최대의 화가이자 프랑스 근대화의 시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비니 여인들의 납치입니다. 이 그림들도 굉장히 좀 사실적인 이 신화적인 이런 작품인 것 같기도 하죠. 예.
이게 푸생은 이런 고전주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초창기 대표작입니다. 사비니 여인의 약탈입니다. 이 작품은 이 플루타르크에 의해서 전해지는 이 로마 기원에 관한 전설을 배경으로 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푸생은 이 주제를 깊이 연구하고 고전주의 회화 양식에 따라서 이 그림을 읽고서 신화적인 이 그림을 읽고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푸생은 인물의 목직이나 자세, 인물의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로마 건국의 아버지 로블루스는 인구 불균형으로 로마의 여인들이 부족해지자 이웃의 이 사비니족을 습격해서 여인들을 약탈해 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로물루스는 바다의 신 nep툰의 축제를 열었고 로마의 군인들은 축제에 온 이 사비니 여인들을 강탈한 후 남자들은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역사에 따르면 이 사비니 여인들은 곧 로마의 남자들과 사이가 좋아졌고 로물루스 자신도 사비니 여인 헤르실리아와 결혼합니다. 그 이후 사비니와 로마는 화해를 해 로블루스가 시비니의 왕까지 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신화적인 그것들을 읽고서 이 푸생은 이 그림들을 이렇게 상상해서 묘사를 한 겁니다. 화면 왼쪽 이 왼쪽 푸른색 옷을 입은 여인 있죠. 이 옷을 입은 여인이 자신을 안고 있는 이 로마 병사로 저항하고 있죠. 로마 병사 발밑에 있는 어린아이는 지금 잠깐만요. 이 어린아이 있죠. 잡혀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 울고 있습니다. 로마 역사에 따르면 당시 납치된 사비니 여인들 중 유부녀가 한 명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여자가 그 여자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노물루스와 결혼하게 되는 헤르실리나다입니다. 푸생은 작품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그려넣음으로써 푸른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 헤르실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 옆에서 노파가 잡혀가는 헤르시냐를 슬픈 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파가 이렇게 잡혀가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노파가 이렇게 잡혀가고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런 그림에서 보면 인물의 몸짓이나 자세, 인물의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푸생의 작품들은. 화면 오른쪽 한 아버지가 딸을 끌고 가는 젊은 로마 병사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젊은 이 딸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로마 병사 옷자락을 꼭 잡고 있죠. 로마 병사는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노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단도를 이렇게 들고 있죠. 이 장면과 대조적으로 화면 가운데 갑옷석 푸른 옷을 입은 로마 병사 그리고 그 옆에 사비니 여인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로마와 사비니 여인의 화해를 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표정들이나 이 동작들이 굉장히 리얼하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를 상상해서 그림을 그린 건데. 또 지금 이 그림에 이 헤르실리아 뒤쪽에 이 로블루스의 발이 보입니다. 지금 이게 이 로블루스의 발입니다. 그녀를 안고 있는 로마 병사죠. 그 와중에도 그녀의 얼굴을 보고 황홀해하는 모습. 무엇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너무 예뻤었나 봐요. 아주 황홀해하는 모습. 풀어 헤쳐진 그녀의 아름다운 금발이 지금 머리가 막 이제 휘어지고 있죠. 그녀를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펼쳐진 이 손의 모습은 자신의 아이와 가족을 향해 있지만 지금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서양 결혼 풍습 중 여인을 안고 가는 이런 관습은 바로 이 사비니 여인의 강탈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 평생의 반려자인 연약한 여인을 보호하고 존중한다는 이 젠틀맨 성향이 강하긴 하지만 푸생의 그림을 보고 있자니 강탈과 포획의 표현이라는 이런 설에 공감이 갑니다. 이거는 이 디오니소스 축제를 그린 17세기 화가 푸생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역동성이 강해서 마치 음악이 들리는 듯한 그림 같습니다.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을 그렸는데 개개인의 움직임이 잘 묘사되고 있어서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음악이 없어서 그림에 나온 사람들이 저런 움직임을 갖고 있다고 상상할 수 없겠죠. 따라서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음악을 떠올린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은 뭐 음악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약간 이 그림은 약간 축제를 꿈꾸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 세월이라는 음악의 춤입니다. 시간의 신, 이 사투르스의 연주에 맞춰서 춤을 추는 인물들을 각각 이런 쾌락, 부, 가난, 근면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한시적으로 덧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묻고 있는 이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지금 네 명이 서로 등을 지고 쾌락을 즐기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두 여인이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손을 잡고 있죠. 이거는 아르카디아의 목동들입니다. 세 목동이 석관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가운데 목동이 무릎을 꿇은 채 이 석관에 새겨진 문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죠. 그의 그림자가 일부러 어두워진 부분에 아르카디아 왼쪽의 목동은 그를 바라보고 있고 오른쪽의 목동은 낮고 작은 돌에 다리를 올린 채 손가락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목동을 가리키며 옆에 서 있는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인물의 눈길과 손의 자세에는 이 관객의 그 손길을 곡선적으로 이끌면서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죠. 인물들이 이루고 크고 작은 삼각형들은 단조롭지 않은 이 구성과 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뒤쪽의 배경에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왼쪽에는 밝고 맑은 하늘이, 오른쪽에는 금방이라도 비가 올 듯한 먹구름이 끼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조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푸생이 생각하는 이런 회화의 새로움은 주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배치하고 표현해서 주제를 새롭고 특이한 것으로 보게 만드냐 그것들을 관점으로 세웠다는 거죠. 푸생의 예술론은 이 지점에서 인문학과 회화에 대한 그의 생각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마찬가지로 그림은 말없는 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언어로 하는 것은 그림은 선과 색깔로 보여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몸은 그가 경멸했던 이 카라바조처럼 관객을 놀라게 하거나 순간적으로 눈길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발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슬플 땐 슬픔의 표정 자세가 있고 절망할 때 평화로울 때 그 고유의 표정이 있다. 그래서 영혼의 발현인 인간의 몸을 통해서 관객은 시에서와 같은 깊은 사색과 정신적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푸생의 예술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생 시인의 영감입니다. 아까 보여줬던 이 아르크디에서 나는 있다. 이 대표적인 작품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왕과 같은 품위를 지닌 이 자아상에서 반영되고 여유 있는 이런 생활과 인품은 정신적인 면에서 이런 휴머니즘과 평화를 주도하려는 한편 구체적인 회화 양식에서도 풍요롭고 꽉 찬 구성과 아름답고 화려한 이런 관능과 호화스러움 취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아상을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바로크 시대가 접어들어서 정부가 통제하는 미술학교가 생겨났습니다. 루이 14세 명에 의해서 왕립미술원이 생겼고요. 프랑스 왕립미술원은 국가의 통제하에 국가를 위한 예술가를 길러내기 위해서 최초로 제도적인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모범으로 스페인에 이런 왕립미술관을 세워줬고, 얼마 후 영국 역시 이렇게 미술원들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미술이 권력의 통제를 받으면서 자율성보다는 통제하는 주체의 목적에 적합한 이론적 장치들이 규정, 규칙이 되어서 이른바 미술의 모범이 생겨났습니다. 주어진 규범, 틀을 벗어나서는 미술가의 성공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았기 때문이겠죠. 신고전주의는 이런 혁명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 미술에 유행했던 양식입니다. 그래서 절대왕정, 기정문화, 계급주의를 대변하는 이 바로코와 로코코 시대를 지나서 시민 사회에 대해 변혁이 일어났음에도 신고전주의가 만개한 것은 아주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술이 순수하게 창작자 미학적 관념을 담고 있는 생각은 아주 현대적인 발상이겠죠. 그래서 미술가의 자율성이라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천년을 두고 보자면 미술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를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형태색을 통해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되어 미술의 기능도 달라지고, 이제 미술은 믿고 있는 것을 그리기보다 경험한 것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크 시대의 미술은 권력과 권위를 찬양하는 수단으로 적극 이용했고요. 바로크의 색채가 그토록 화려하고 바로크의 형태가 그토록 왜곡되어 현련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1차, 2차, 3차시 이것들을 가지고 했는데요. 명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감상해서 한번 보라는 이 과제를 한번 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하네스 베르메르 우리 했던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서 이렇게 아까 패러디 형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 그림을 가지고서 이렇게 뭐 패키지로 해도 되고, 이렇게 이어서 하셔도 되고, 캐릭터를 이용을 해도 되고, 내가 크레파스로 색연필로 그려도 되고, 아니면 이것들을 묘사해서 사진을 찍어도 되고,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을 한번 재미있게 한번 묘사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고요. 뭐 이렇게 뭐 이거를 스케치를 해가지고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거는 그 휘슬러의 작품입니다. 이 휘슬러의 작품을 이런 식으로 패러디를 해서 작품들을 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없는 작품들도 보여주긴 했지만 1차시, 2차시, 3차시 그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가지고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기존은 이거였는데 내가 이것들을 좀 패러디 비슷하게 재밌는 활동한 것들을 여기다가 뭐 콜라주 하셔도 되고, 이것들을 하고 나는 이것들을 어떤 작품으로 제작했다 하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냥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